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개처럼 짖어봐, 이대위. 그럼 밥 줄게. 어둠 속에서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쇳소리와 함께 날아들었다. 철컹. 식판이 감방 문 아래의 좁은 배식구로 밀어 넣어졌다. 냄새가 먼저 코를 찔렀다. 멀건 국물에 뜬 정체불명의 기름 냄새와 쉬어버린 깍두기 냄새. 이하늘 대위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등을 기댄 채 무릎을 감싸 안고 있었다. 한때 굳건했던 어깨는 앙상하게 뼈의 윤곽만 드러냈고 빛나던 눈은 퀭하게 죽어 있었다. 이곳은 전라북도 익산시 대한민국 육군교도소의 지하 독방이었다. 군기 교육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수감자였다. 어허, 인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내가 아직도 계룡대에서 커피나 나르던 그 엘리트 장교인 줄 알아? 교도관 김하사가 배식구 철망 너머로 낄낄거렸다. 그는 이곳의 어둠에 완벽하게 적응한 짐승이었다. 내 큰아버지가 별 4계단 합참의장이면 뭐해. 여기선 내가 왕이야. 지져보라니까. 하늘은 눈을 감았다. 굴욕감은 이미 말라붙은 지 오래였다. 남은 것은 오직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와 무력감뿐이었다. 이곳에 온 지 벌써 3주가 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첫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배식에 손을 대지 않았다. 이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지만 그 저항조차 서서히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다. 에이, 더러운 년. 굶어 죽든 말든. 김하사는 식판을 발로 걷어찼다. 국물이 쏟아지며 복도를 더럽혔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다시 지옥 같은 정적이 찾아왔다. 얼마나 지났을까? 하늘은 반쯤 혼수 상태에 빠져들었다. 그때였다. 복도 저편에서 여러 개의 무거운 군합발 소리가 들려왔다. 일반 교도관의 순찰과는 차원이 다른 육중하고 절도 있는 발걸음이었다. 지축이 울리는 듯 했다. 우측으로 정렬. 전원 차렷. 복도 전체를 뒤흔드는 교도소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교도소장은 육군 대령이었다. 그 대령이 누군가에게 그토록 공포에 질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이 하늘의 희미한 의식 속으로 파고들었다. 발소리가 정확히 그녀의 독방 앞에서 멈췄다. 이곳입니까? 목소리. 하늘의 온몸이 경직됐다. 수십 년을 들어온 목소리. 피보다 진한 물은 없다고 했던가. 아니, 피보다 진한 것은 강철이었다. 그녀의 큰아버지 대한민국군 서열 1위 합동참모의장 윤성철 대장의 목소리였다. 소장입니다. 의장님, 어쩐 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문 열어. 명령은 짧고 차가웠다. 예. 하지만 의장님, 여긴 규정상. 내가 문 열라고 했다. 금속이 긁히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과 함께 육중한 철문이 열렸다. 한 줄기 밝은 복도 불빛이 어둠을 찢고 들어왔다. 하늘은 눈이 부셔 팔로 얼굴을 가렸다. 빛의 중심에 거대한 그림자가 서 있었다. 별 4시 박힌 전투모,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전투복,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냉정한 눈. 윤성철 대장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을 즉각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다. 그는 조카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군 교정시설을 불시 점검하러 온 길이었다. 그리고 특별관리 대상 명단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다. 이하늘. 직위 해제. 혐의 군사기밀 유출 미수 및 상관 살해 협박. 말도 안 되는 죄명이었다. 그는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바닥에 웅크린 채 빛을 피하는 저것은 그가 알던 조카가 아니었다. 머리카락은 기름때에 뭉쳐 있었고 앙상한 팔뚝에는 검붉은 멍자국이 선명했다.
군복은 이미 죄수복으로 갈아입혀진 지 오래였다. 그가 어릴 적부터 강철 나비라 불렀던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늘 당당했던 조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누구냐 넌? 윤성철 대장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교도소장이 사색이 되어 끼어들었다. 의장님, 이 수감자는 이대위가 그러니까 징계 절차를 밟고. 닥쳐. 윤성철은 교도소장을 돌아보지 않고도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천천히 독방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섰다. 하늘이 천천히 팔을 내렸다. 퀭한 눈이 마침내 그의 눈과 마주쳤다. 그녀의 갈라진 입술이 힘겹게 열렸다. 큰아버지. 그 한마디에 윤성철의 강철 같던 통제력이 무너질 뻔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는 조카의 꼴을 본 것이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 군대의 가장 썩어 문드러진 환부를 목격한 것이었다. 윤성철은 무릎을 굽혀 그녀와 눈을 맞췄다. 일어나. 하늘아. 그가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하늘은 고개만 저었다. 일어날 수 없어요. 저는 군인이 아니에요, 이젠. 아직 군인이다. 내가 그렇게 판단한다. 그는 망설임 없이 하늘의 앙상한 팔을 잡아 일으켰다. 그녀는 깃털처럼 가벼웠다. 윤성철은 자신의 전투복 상의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그리고 뒤에 서 있는 교도소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교도소장의 턱은 공포로 덜덜 떨리고 있었다. 의무실로 옮겨. 지금 당장. 그리고 이 수감자에게 손끝 하나라도 된 놈들 전부 색출해.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 놈의 계급장도 내 책상 위에 올려둘 준비해라. 그는 하늘을 부축해 복도로 나섰다. 교도관들이 도열한 채 숨조차 쉬지 못하고 있었다. 헬기가 대기하고 있는 교도소 연병장으로 향하는 내내 윤성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헬기 프로펠러의 거대한 바람이 두 사람을 휘감았다. 헬기에 탑승하고 나서야 그가 입을 열었다. 누가 널 이렇게 만들었지? 하늘은 담요를 뒤집어 쓴 채 헬기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힘겹게 입을 뗐다. 모든 건 계룡대에서 시작됐어요. 제가 괴물을 봐버렸거든요. 석 달 전 충청남도 계룡시. 대한민국 국군의 심장, 계룡대 본부. 3군이 통합된 거대한 이요새는 그 위용만큼이나 깊은 권위와 전통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하늘 대위는 이곳 육군본부 전력자원관리실 소속이었다. 육사 수석 졸업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그녀는 차세대 전투 장비 도입 프로젝트, 이른바 강군 프로젝트의 핵심 실무를 맡고 있었다. 그녀의 하루는 수천억이 오가는 서류 더미와의 싸움이었다. 이대위, 이번에 올라온 차기 방탄복 2차 납품 계약서 검토 끝났나? 그녀의 직속 상관인 마동진 대령이 사무실로 들어서며 물었다. 마 대령은 온화한 인상과 합리적인 일처리로 후배들의 신망이 두터운 인물이었다. 하늘 역시 그를 진심으로 존경했다. 방금 마쳤습니다. 그런데 대령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한 점? 하늘은 모니터를 돌려 그에게 보여주었다. 1차 납품 때와 동일한 스펙, 동일한 업체인데 납품 단가가 1차 대비 30%가량 인상되었습니다. 원자재 가격 폭등을 감안해도 비정상적인 수치입니다. 마 대령은 안경을 고쳤으며 턱을 쓰다듬었다. 업체 측에선 신소재 개발비가 추가되었다고 하지 않던가. 보고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신소재 특허청 자료를 교차 검증해 본 결과 해당 소재는 이미 1차 납품 때 개발 완료된 구형 기술이었습니다. 사실상 이름만 바꾼 겁니다. 마동진 대령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아졌다. 이대위.
너무 깊게 파고들었군. 예? 아니, 꼼꼼해서 좋다는 말이야. 잘했어. 그 부분은 내가 직접 업체랑 이야기해보지. 일단 결제 라인에 올려. 하지만 대령님 이대로라면. 이대위. 마 대령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우리는 실무자야. 정책은 위에서 결정하는 걸세. 우린 그저 집행할 뿐이야. 자네가 할 일은 서류상의 하자를 찾는 거지 정책의 의도를 의심하는 게 아니야. 그것은 조언처럼 들렸지만 명백한 경고였다. 하늘은 입을 다물었다. 알 수 없는 위화감이 목을 졸랐다. 그날 밤 하늘은 퇴근하지 않았다. 찜찜함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마 대령의 지시를 어기고 해당 업체의 과거 계약 이력을 모두 뒤지기 시작했다. 주대한 디펜스, 방탄복뿐만이 아니었다. 신형 전투화, 방독면, 심지어 전투 식량까지. 지난 몇 년간 군수품 전반에 걸쳐 기이할 정도로 높은 낙찰률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계약의 최종 승인 라인에는 단 하나의 이름이 공통적으로 등장했다. 육군 군수사령관 중장 백강혁. 하늘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백강혁 중장. 그는 현 육군 참모총장의 최측근이자 군내 사조직의 핵심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군의 모든 물자가 그의 손을 거쳐나갔다. 그때였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야근으로 담배가 필요했던 하늘은 잠시 바람을 쐬러 본관 뒤편의 후문 주차장으로 향했다.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어둠 속에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십 한 대가 서 있었다. 번호판은 가려져 있었지만 차량의 위험은 숨길 수 없었다. 하늘은 무의식적으로 기둥 뒤에 몸을 숨겼다. 차에서 누군가 내렸다. 하늘이 그토록 존경하던 마동진 대령이었다. 그는 초조한 듯 연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잠시 후 주차장 구석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값비싼 슈트를 입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천박한 기운이 흘렀다. 아이고 마 대령님. 늦으셨습니다. 박 사장 여긴 어떻게? 중장님께서 급히 전할 게 있으시다고 해서 말입니다. 마침 제가 근처에 있었지요. 브로커 박기수. 군수업계의 거물이었지만 그의 진짜 이름은 어둠 속에 감춰져 있었다. 그가 트렁크에서 두꺼운 골프 가방 하나를 꺼내 마 대령에게 건넸다. 이게 뭔가? 별거 아닙니다. 중장님께서 대령님 건강 생각해서 좋은 차 하나 장만해 주셨습니다. 드라이버가 아주 명품입니다. 골프 가방은 비정상적으로 무거워 보였다. 마 대령은 망설이는 듯 했으나 이내 가방을 받아 자신의 차 트렁크에 실었다. 중장님께는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게. 물론입니다. 아, 그리고 박기수가 서류 봉투 하나를 더 내밀었다. 이건 뭡니까? 차기 방탄복 2차 계약서입니다. 똑똑한 부하 직원 하나 때문에 결제가 늦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중장님 심기가 매우 불편하십니다. 내일 오전까지 처리해 주시지요. 하늘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똑똑한 부하 직원. 그것은 자신을 의미했다. 마 대령은 봉투를 받아들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기수가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마 대령이 차에 타려던 순간 하늘의 휴대폰이 울렸다. 최악의 타이밍이었다. 짧은 진동음이었지만 고요한 지하 주차장에서는 충분히 큰 소리였다. 누구야? 마 대령의 고개가 기둥 쪽으로 휙 돌아갔다. 하늘은 숨을 멈췄다. 마 대령은 천천히 이쪽으로 걸어왔다. 하늘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가 기둥 바로 앞까지 다가왔을 때 하늘은 눈을 질끈 감았다. 고향인가? 마 대령은 혼잣말을 하더니 이내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하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가 풀려 일어설 수 없었다.
존경심은 배신감으로 변했고 위화감은 공포가 되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린 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계룡대 전체를 휘감고 있는 거대한 그림자였다. 그리고 마동진 대령은 그 그림자의 문지기였다. 하늘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덮을 것인가 아니면 계속할 것인가. 그녀는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꽉 쥐었다. 녹음 버튼은 아슬아슬하게 누르지 못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방금 본 모든 광경이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큰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녀는 결심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녀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 자신의 모든 접근 권한을 이용해 주대한 디펜스와 백강혁 중장 사이의 모든 연결고리를 다운로드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 이상 보고가 아니었다. 전쟁의 시작이었다. 하늘의 결심은 하룻밤을 넘기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출근했을 때 사무실의 공기는 전날과 완전히 달랐다. 아무도 그녀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마동진 대령은 아예 출근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의 책상 위에 단 한 장의 명령서가 놓여 있었다. 인사명령 수신 대위 이하늘 내용 현 시간부로 육군본부 전력자원관리실 근무를 해제하고 강원도 철원군 제육보병사단 예하 GOP 대대 중대장으로 보직을 명함. 금일 18시까지 부임지에 도착할 것. 육군본부에서 최전방 GOP 중대장으로의 발령. 그것도 당일 부임. 이것은 좌천이 아니었다. 추방이었다. 하늘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명령서를 들고 인사참모부로 달려갔지만 관계자들은 그녀를 유령처럼 취급했다. 그녀가 복도에서 마지막으로 마주친 것은 마동진 대령이었다. 그는 어젯밤의 초조함은 온데간데 없는 싸늘하고 냉정한 얼굴이었다. 대령님, 이대위, 명령서 받았나? 이건 부당합니다. 제가 본 것을. 자네가 뭘 봤지? 마동진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의 눈에는 어떠한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자네는 그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횡설수설하고 있을 뿐이야. 그래서 사령관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신 걸세. 공기 좋은 최전방에서 머리 좀 식히라고. 영광인 줄 알아. 당신들이 그러고도 군인입니까? 하늘이 소리쳤다. 마동진의 뺨이 경련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와 오직 하늘에게만 들릴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기는 너 같은 깨끗한 기집애가 설치고 다닐 때가 아니야. 어젯밤에 짖었으니 이제 물릴 차례야. 철원에 가면 강태식 중령이 자넬 아주 극진히 환영해 줄 걸세. 내 사관학교 동기거든. 그는 하늘의 어깨를 친근하게 툭툭 치고는 지나갔다. 몸 조심하게. 거긴 춥고 미끄러운 곳이라서 말이야. 그날 오후 하늘은 모든 짐을 전투배낭 하나에 쑤셔 넣고 계룡대를 떠났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국군의 심장은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강원도 철원. 겨울의 초입이었지만 이곳의 바람은 이미 한겨울의 칼날 같았다. 민간인 통제선을 넘어 비무장지대 바로 앞까지 들어갔다. 그녀가 부임할 GOP 대대본부. 낡고 음산한 막사 앞에서 한 남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새로운 대대장 중령 강태식이었다. 그는 곰 같은 덩치에 햇볕에 그을린 것이 아니라 알코올에 절여진 듯한 검붉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하늘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노골적인 비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계룡대에서 펜대 굴리던 그년이냐? 이야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곱상한데? 보고 드립니다. 금일부로 중대장 임무를 명받은 대위 이하늘입니다. 하늘은 굴하지 않고 경례를 붙였다. 강태식은 경례를 받지도 않고 그녀의 주위를 한 바퀴 돌았다. 빼입은 것 좀 보게. 여긴 그런 놈의 다리미질한 전투복 입고 오는 데가 아니야.
중대장이라. 좋아. 환영식은 해야지. 전중대 연병장으로 집합. 강태식의 고함에 막사에서 잠자고 있던 병사들이 허둥지둥 뛰쳐나왔다. 병사들은 영하의 날씨에 방한복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상태였다. 그들 앞에 하늘이 섰다. 강태식은 중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의 전투배낭을 발로 걷어찼다. 내가 우리 애들 데리고 GOP 경계 근무를 서겠다고. 웃기지 마. 내년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야. 내가 시키는 거. 그는 바닥을 가리켰다. 연병장은 밤새 내린 서리로 하얗게 얼어붙어 있었다. 엎드려. 잘못 들었습니다. 뭐? 2년이 벌써부터 상관 명령에 토를 달아? 엎드리라고 했다. 병사들이 공포에 질린 눈으로 하늘을 바라봤다. 하늘은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이곳은 계룡대가 아니었다. 전시 상황에 준하는 최전방. 대대장의 명령은 곧 법이었다. 하늘은 천천히 얼음장 같은 바닥에 손을 짚고 엎드렸다. 좋아. 이제부터 내가 얼마나 잘 구르는지 구경 좀 하자. 시작. 좌로 굴러. 하늘은 이를 악물고 굴렀다. 전투복 위로 얼음 파편이 파고들었다. 우로 굴러. 빨리빨리. 내년 하나 때문에 우리 중대원들 전부 동상 걸리겠다. 하늘은 기계적으로 몸을 굴렸다. 구르고 또 굴렀다. 위장 크림 대신 흙과 얼음이 범벅이 되어 얼굴을 뒤덮었다.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과 수치심이 몰려왔다. 얼마나 굴렀을까? 강태식이 손뼉을 쳤다. 됐다. 꼴이 볼만하군. 일어나. 하늘이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강태식은 그 눈을 마주보며 흡족하게 웃었다. 그래, 그 눈빛이야. 마음에 들어. 여긴 말이다가 이대위. 내 별 달린 큰아버지가 널 지켜주지 못해. 여긴 내가 신이야. 그는 병사들을 향해 소리쳤다. 알겠나? 전혀는 너희 중대장이 아니야. 그냥 본부에서 사고치고 쫓겨난 낙오자다. 내 허락 없인 전현한테 경례도 하지 마. 알았어. 알겠습니다. 병사들이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그때 대열 구석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대장님, 날씨가 추워 병사들이 동상 위험해 있습니다. 환영식은 이만하면. 고개를 돌리자 다부진 체격의 한 상사가 서 있었다. 중대의 행정보급관이자 실질적인 살림꾼인 한승호 상사였다. 강태식의 표정이 순식간에 악귀처럼 변했다. 그는 한 상사에게 다가가 망설임 없이 뺨을 후려갈겼다. 이 새끼가 내가 지금 누구한테 조언질이야? 짝 하는 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한 상사의 입가에서 피가 터져나왔지만 그는 자세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강태식은 하늘을 노려보며 말했다. 똑똑히 봐, 이대위. 내가 여기서 나댈 때마다 내 부하들이 이렇게 다칠 거다. 내가 얼마나 버틸지. 아주 기대되는군. 강태식이 막사로 사라지고 병사들도 해산했다. 하늘은 그 자리에 망연자실 서 있었다. 한승호 상사가 다가와 입가의 피를 닦아내며 말했다. 중대장님, 괜찮으십니까? 미안합니다. 나 때문에.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 상사는 하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의 눈은 강태식과는 다른 깊고 차가운 분노를 담고 있었다. 여긴 지옥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악마입니다. 부디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들은 중대장님을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하늘은 깨달았다. 마동진이 말한 미끄러운 곳이라는 의미를. 이곳은 그녀를 좌천시킨 곳이 아니었다. 그녀를 합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대한 무덤이었다. 혹한의 철원에서 그녀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철원의 겨울은 자비가 없었다.
칼바람은 살을 애는 것이 아니라 뼈를 부수는 듯 했다. 이하늘 대위가 이곳 짐승의 우리라 불리는 제육보병사단 GOP 대대에 떨어진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녀의 존재는 유령과도 같았다. 대대장 강태식 중령은 그녀를 철저히 고립시켰다. 그녀는 중대장이었지만 중대를 지휘할 수 없었다. 모든 결제 라인에서 그녀는 배제되었다. 중대 간부들은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병사들은 그녀와 눈이 마주칠까봐 땅만 보고 걸었다. 강태식은 그녀에게 의도적으로 가장 혹독한 시간대의 순찰 임무만을 배정했다.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철책을 따라 걷는 편도 8km의 순찰. 체력을 갈아내어 정신을 무너뜨리려는 속셈이었다. 하지만 하늘은 걷고 또 걸었다. 얼어붙은 방탄모가 두피를 찢는 듯한 고통을 줬고 방한화는 이미 감각을 잃은 발을 지식이고 있었다.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다. 쓰러지는 순간 강태식이 기다렸다는 듯 모든 것을 빼앗아갈 것을 알았다. 그녀는 계룡대에서 본 그림자와 이곳 철원의 악마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했다. 그날도 지옥 같은 순찰을 마치고 새벽녘에 초소로 복귀했을 때였다. 중대 행정보급관 한승호 상사가 어둠 속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뜨거운 물이 담긴 보온병을 내밀었다. 고맙습니다. 하늘이 얼어붙은 손으로 보온병을 받아들었다. 한 상사는 그날 강태식에게 젖은 수건으로 뺨을 맞듯 구타당한 이후 입을 닫고 지냈었다. 중대장님. 한 상사가 주위를 살피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겨울바람처럼 낮고 건조했다. 이대로 가다간 얼어 죽습니다. 아니면 저놈 손에 죽습니다. 한 상사님. 여기서 정의 같은 건 찾지 마십시오. 저놈은 사람이 아닙니다. 백강혁 중장 라인을 타고 여기 온 뒤로 이 대대는 완벽한 그의 왕국이 됐습니다. 백강혁. 그 이름이 나오자 하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역시 그랬군요. 지난번에 제가 뺨을 맞은 건 중대장님 때문이 아닙니다. 한 상사가 고통스러운 듯 눈을 감았다.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놈은 제가 두려운 겁니다. 하늘은 보온병을 든 채 그를 응시했다. 뭘 알고 계십니까? 한 상사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무언가 결심한 듯 하늘의 팔을 붙잡았다. 따라오십시오.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한 상사가 이끈 곳은 대대 본부 뒤편 탄약고보다 더 깊숙한 곳에 위치한 낡은 컨테이너 창고였다. 자물쇠는 서너 개가 걸려 있었고 입구에는 폐기물 보관소라는 빛바랜 표지판만 붙어 있었다. 여긴 뭡니까? 대대장의 개인 창고입니다. 아니, 비자금 창고죠. 한 상사가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 자물쇠를 풀었다. 녹슨 쇠가 마찰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와 곰팡내가 진동했다. 하늘은 휴대폰 불빛을 켰다. 그리고 그녀는 숨을 멈췄다. 창고 안은 쓰레기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증거의 무덤이었다. 이건 수십 개의 상자가 쌓여 있었다. 상자마다 주대한 디펜스라는 선명한 로고가 박혀 있었다. 하늘이 계룡대에서 그토록 파고들었던 바로 그 업체였다. 그녀가 상자 하나를 열었다. 안에는 K 소총의 가스 조절기 부품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것들은 새 것이 아니었다. 표면은 조잡했고 몇몇은 이미 미세한 균열이 가 있었다. 가짜입니다. 한 상사가 말했다. 계룡대 본부에서는 어급 신품을 납품받은 것으로 서류가 처리됐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곳 전방부대로 내려오는 건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만든 저질 불량품들입니다. 그럼 어급 신품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게 마술이죠. 한 상사가 다른 상자를 가리켰다.
신품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거나 혹은 소량만 생산되어 검열용으로 쓰인 뒤 다시 대한 디펜스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박기수 같은 브로커를 통해 해외 용병 시장이나 다른 곳으로 팔려나갔겠죠. 강태식 중령은 이곳에서 서류를 조작해주는 대가로 막대한 돈을 챙겼습니다. 하늘은 다른 상자를 열었다. 이번에는 방탄복에 들어가는 방탄 플레이트였다. 그녀는 계룡대에서 자신이 검토했던 신소재 복합 세라믹 플레이트의 재원을 기억했다. 하지만 그녀가 꺼내든 것은 그저 두껍고 무거운 싸구려 철판에 검은색 칠을 한 조각이었다. 이걸 병사들에게 지급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들은 창고에 처박아 둡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는 10년도 더 된 방탄 기능이 거의 사라진 구형 방탄복을 물려입힙니다. 장부상으로는 전원 신형 방탄복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죠. 하늘은 몸서리를 쳤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적의 총구 앞에서 나라를 지키는 병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명백한 이적 행위였다. 왜 이런 짓을 제게 보여주시는 겁니까? 강태식은 곧 중대장님을 제거할 겁니다. 저놈은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놈입니다. 사고로 위장해서 죽이거나 누명을 씌워 불명예 전역을 시키겠죠. 한 상사가 하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중대장님은 육사수석 출신의 합참의장님이 큰아버지십니다. 저놈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저도 더는 이 지옥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케이늘은 창고 안을 둘러봤다. 썩어가는 전투화, 곰팡이가 핀 전투 식량, 금이 간 방독면. 모두 대한 디펜스의 로고가 찍혀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놈은 매일 밤 이곳을 직접 확인합니다. 물건 하나라도 비면 전 대대가 뒤집어집니다. 사진은 안 됩니다. 실물이 필요합니다. 하늘은 수많은 불량 부품 중에서 가장 작지만 치명적인 것을 골랐다. 균열이 선명한 K 소총의 놀이쇠 뭉치 하나였다. 이걸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위험합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 상사님, 저들이 이 창고의 물건을 실제 훈련에 사용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저들의 손으로 저들의 범죄를 증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늘의 눈이 혹한의 밤하늘보다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강태식 중령이 곧 사격 훈련을 지시할 겁니다. 그렇죠? 매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그 훈련이 저들의 심판대가 될 겁니다. 하늘은 차가운 쇠붙이, 불량 놀이쇠 뭉치를 전투복 깊숙이 숨겼다. 그것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었다. 거대한 괴물을 무너뜨릴 유일한 창끝이었다. 목요일 오전 철원의 사격 훈련장에는 살얼음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태식 중령이 직접 훈련을 통제하기 위해 나와 있었다. 그는 매서운 눈으로 도열한 하늘의 중대원들을 훑어봤다. 오늘은 대대장이 직접 너희들 사격 실력을 좀 봐야겠다. 특히 저기 새로운 중대장 말이야. 강태식이 턱짓으로 하늘을 가리켰다. 병사들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계룡대에서 펜대만 굴리던 양반이 총은 쏠 줄 아는지 모르겠군. 중대장이 실력이 없으면 부하들도 다 그 모양이야. 오늘 기준 미달하는 놈들은 밤새 철책 뺑뺑이 돌릴 줄 알아.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라 위협이었다. 하늘은 전날 밤 한승호 상사와 은밀히 계획을 세웠다. 한 상사는 강태식의 눈을 피해 불량품 창고에 있던 K 소총 2정을 사격 훈련용 총기함에 몰래 섞어 넣었다. 그리고 그 총기 번호를 하늘에게 알려주었다. 모든 것은 강태식이 스스로의 함정에 빠지도록 설계된 것이었다. 1사로 2사로 사수 입장. 하늘이 지켜보는 가운데 병사들이 차례로 사격에 나섰다. 그런데 이상했다.
하늘은 한 상사가 알려준 총기 번호가 호명되기를 기다렸지만 그 총들은 어찌 된 일인지 계속 지급되지 않았다. 무슨 문제지? 그때 강태식이 비열하게 웃으며 하늘에게 다가왔다. 이대위, 중대장이 시범을 한번 보여야 하지 않겠어? 마침 여기 특별한 총이 2정 있네. 강태식의 부관이 총기 2정을 들고 왔다. 하늘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 2정의 총기 번호. 한 상사가 어젯밤 알려준 바로 그 불량 소총들이었다. 읽혔다. 한승호 상사가 배신했거나 혹은 강태식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왜 못하겠나? 아니면 총이 무서운가? 강태식이 총을 하늘에게 떠밀었다. 하나는 그녀가, 다른 하나는 그녀 바로 옆 사로의 이등병에게 주어졌다. 가장 신병이고 가장 겁에 질린 병사였다. 사격 개시. 하늘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숨을 참고 방아쇠를 당겼다. 탕. 총성이 울렸다. 다행히 격발은 되었지만 놀이쇠가 후퇴하며 무언가 걸리는 이질적인 감각이 손에 전해졌다. 불량품이 맞았다. 그때였다. 으악. 바로 옆사로. 겁에 질려있던 이등병의 총구가 불을 뿜는 순간 총열 윗부분이 폭발하듯 찢어져 나갔다. 펑 하는 굉음과 함께 이등병이 피를 튀기며 뒤로 나자빠졌다. 파편이 병사의 뺨과 손을 찢어 발겼다. 사격 중지. 사격 중지. 사격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의무병이 달려와 비명을 지르는 이등병을 처치했다. 하늘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자신이 계획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희생자가 발생한 것은 예상 밖이었다. 아니, 어쩌면 강태식은 이것까지 모두 예상했던 것일지도 몰랐다. 강태식이 기다렸다는 듯 하늘에게 달려왔다. 그리고 그녀의 멱살을 잡고 끌어냈다. 이 미친년아. 그의 주먹이 하늘의 뺨을 강타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하늘이 바닥에 쓰러졌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내가 총기 관리를 이따위로 하니까 병사가 다치잖아.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건 불량. 닥쳐. 강태식이 다시 한번 하늘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일으켜 세웠다. 내가 어젯밤 총기함에 손댄 걸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내가 이 쓰레기 총으로 사격장을 난장판으로 만들려고 한 거 다 안다고. 하늘의 눈이 커졌다. 한승호 상사가 그녀를 판 것이었다. 강태식은 폭발한 소총을 집어들고 모두에게 외쳤다. 이 총을 봐라. 이대위가 계룡대에서 들여온 특별한 총이다. 성능 시험을 하겠다며 내 허락도 없이 병사 손에 쥐어줬어. 이게 바로 내년이 말한 정이냐? 완벽한 조작이었다. 불량품의 존재를 고발하려던 하늘의 계획은 순식간에 신임 중대장이 본부의 불법 무기를 반입해 부하를 다치게 한 끔찍한 사건으로 둔갑했다. 헌병 불러. 당장 2년 체포해. 강태식이 싸늘하게 명령했다. 잠깐. 하늘이 입가에 피를 닦아내며 소리쳤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채 전투복 안주머니에 숨겨두었던 불량 놀이쇠 뭉치를 꺼내려 했다. 이것만 있으면. 하지만 강태식이 더 빨랐다. 그는 군합발로 하늘의 손목을 짓밟았다. 악! 극심한 고통에 하늘이 비명을 질렀다. 강태식은 그녀의 주머니에서 놀이쇠 뭉치를 꺼내들었다. 이건 또 뭐야? 쯧쯧. 증거 인멸까지 하려고? 내가 널 너무 얕봤군, 이대위. 그는 놀이쇠 뭉치를 주머니에 챙겨 넣었다. 하늘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저 멀리서 한승호 상사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는 차마 이쪽을 바라보지 못했다. 그의 뒤에는 강태식의 부관이 그의 어깨를 감싸 쥐고 있었다. 협박이었는지 회유였는지 알 수 없었지만 결과는 하나였다.
하늘은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끌고 가. 헌병들이 다가와 하늘의 팔을 뒤로 꺾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감촉이 그녀의 남은 의지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강태식, 너, 쉿. 강태식이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내 큰아버지는 내면 회나 오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이건 단순한 총기 사고가 아니야. 군사 반란 기도죄도 추가해야겠어. 안 그런가, 이대위? 하늘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자신을 배신한 부하와 자신을 조롱하는 악마와 그리고 공포에 질려 침묵하는 병사들을 바라보며 헌병 차량으로 끌려갔다. 철원의 겨울은 그렇게 그녀를 삼켜버렸다. 하늘이 이송된 곳은 대대본부의 임시 유치장이었다. 창문 하나 없는 차가운 지하 벙커. 그녀는 총기 불법 반입 및 부대원 상해 혐의로 즉각 구속되었다. 강태식은 모든 것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완벽하게 당했는지 복귀했다. 한승호 상사의 접근, 창고의 발견, 그리고 사격 훈련. 모든 것이 강태식의 손바닥 위였다. 그는 하늘이 비리를 파헤칠 것을 예상하고 오히려 그녀가 스스로 함정에 걸어 들어오도록 유도한 것이다. 한 상사는 처음부터 이중 스파이였거나 혹은 중간에 가족을 빌미로 협박당했을 터였다. 바보 같았어. 너무 쉽게 믿었어.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철문이 열리고 강태식이 들어왔다. 그는 의자를 끌어다 하늘의 앞에 앉았다. 이제 좀 어때, 이대위? 머리가 좀 식나? 하늘은 그를 노려볼 기력도 없었다. 내가 왜 졌는지 알아? 강태식이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넌 너무 깨끗해서 졌어. 여긴 진흙탕이야. 깨끗한 년들은 발 디딜 곳이 없지. 넌 내 큰아버지만 믿고 설쳤지만 그 양반도 여기까지 손 못 써. 백강혁 사령관님이 내 뒤를 얼마나 캐고 계신지 넌 상상도 못할걸.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거? 이미 다 가졌는데. 강태식이 연기를 뿜었다. 넌 이제 끝났어. 넌 군복 벗는 걸로 안 끝나. 실형이야. 최소 10년은 저기 익산 교도소에서 썩게 될걸. 그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자백서였다. 이것만 쓰면 조금 편하게 해줄 수는 있어. 내가 모든 걸 독단적으로 계획했고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고 인정해. 그럼 내 큰아버지 얼굴 봐서라도 정상 참작은 해주지. 꺼져. 하하. 강태식이 박장대소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좋아. 그럼 이것도 봐야지. 그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 하나를 재생했다. 며칠 전 한승호 상사가 그녀를 창고로 데려갔던 그날 밤의 CCTV 영상이었다. 두 사람이 은밀하게 창고로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하늘이 놀이쇠 뭉치를 전투복에 숨기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게 뭔지 알아? 군수품 절도 및 불법 은닉이야. 넌 빼도 박도 못해. 한 상사가 어제 다 불었거든. 내가 자길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창고 문을 열어줬다고. 하늘은 눈을 감았다. 올가미는 이미 목에 단단히 조여져 있었다. 그리고 이게 하이라이트지. 강태식이 다른 영상을 틀었다. 며칠 전 하늘이 지옥의 순찰을 마치고 복귀했을 때 한 상사가 보온병을 건네주던 장면이었다. 강태식은 그 영상을 교묘하게 편집했다. 두 사람이 어둠 속에서 부자연스럽게 몸을 기댄 것처럼 마치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처럼 보이도록 말이다. 어때? 상관에 의한 부하 위력 성추행. 이것도 추가해 줄까? 내가 밤마다 한 상사 불러내서 이딴 짓거리하고 그 대가로 총기 빼돌리라고 시킨 거. 그림 좋지 않아? 짐승만도 못한 놈. 고마워. 칭찬으로 듣지. 강태식이 일어섰다.
그는 하늘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넌 여기서 아무도 못 나가. 내가 연락할 수 있는 곳은 없어. 내 휴대폰은 이미 증거물로 압수됐고 여긴 외부 통신이 완벽하게 차단돼. 넌 그냥 여기서 조용히 썩어가는 거야. 그가 막 문을 나서려 할 때 하늘이 마지막 힘을 쥐어짜 입을 열었다. 너희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내 큰아버지가 윤성철 대장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말에 강태식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그는 천천히 하늘에게 다시 다가왔다. 내 큰아버지, 윤성철? 그가 비웃음을 터뜨렸다. 아, 그 강철 나비라고 불리던 내 별명, 그 양반이 지어준 거라며? 유감이지만 이대위. 내 큰아버지. 지금 내 걱정할 때가 아닐 텐데. 무슨, 모르나? 지금 계룡대에선 난리야. 윤성철 합참의장이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 FX 사업에서 특정 해외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첩보가 터졌거든. 지금 대통령실 직속 감찰팀이 합참을 뒤집어 놓고 있어. 내 큰아버지 지금 도간에 든 쥐 신세라고. 하늘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 했다. 그럴 리가 없었다. 그녀의 큰아버지는 누구보다 청렴한 군인이었다. 거짓말. 거짓말. 하. 이게 다 누굴 조준한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 백강혁 사령관님이 이 모든 판을 짜신 거야. 내가 계룡대에서 꼬투리를 잡기 시작한 순간 사령관님은 내 뿌리인 윤성철을 칠 계획을 세우신 거지. 넌 미끼였어, 이 멍청한 년아. 넌 내가 정의를 위해 싸우는 줄 알았겠지만 넌 그냥 내 큰아버지를 무너뜨리기 위한 소모품에 불과했다고. 강태식은 모든 진실을 폭로했다. 하늘이 계룡대에서 본 것은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이었다. 백강혁 중장은 단순히 군납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넘어 합참의장 윤성철을 끌어내리고 군 전체를 장악하려는 거대한 쿠데타를 기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그 계획의 가장 완벽한 희생양이 되었다. 이제 알겠어? 강태식이 문을 닫으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넌 내 손으로 내 큰아버지의 목에 칼을 꽂은 거야. 여기서 평생 반성이나 해. 철컹. 문이 잠겼다. 완벽한 어둠이 내렸다. 하늘은 무너졌다. 분노도 억울함도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대적인 절망감. 그녀는 자신이 군인이 되기로 맹세했던 순간부터 이 거대한 올가미에 걸려들었음을 깨달았다. 며칠 후 그녀는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상관 살해 협박 강태식을 향한 마지막 절규가 추가되었다. 군사기밀 유출 미수 가족에게 연락하려던 시도가 왜곡되었다. 총기 불법 개조 및 부대원 상해, 군수품 절도 그리고 부하 위력 성추행까지. 그녀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리고 그날 그녀는 전라북도 익산의 육군교도소로 이감되었다. 그녀가 일장에서 눈을 떴던 바로 그 짐승의 구덩이로.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곳에서 그녀는 굶어 죽어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윤성철 대장의 전용 헬기 UH-60는 익산의 음습한 공기를 찢어발기며 어둠 속을 날았다. 프로펠러의 굉음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지만 헬기 내부는 죽음처럼 고요했다. 이하늘 대위는 큰아버지의 전투복 상의를 뒤집어 쓴 채 담요로 몸을 감고 있었다. 3주간의 단식과 구타로 앙상해진 몸은 헬기의 미세한 진동조차 견디기 힘들어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무릎에 떨어진 시선만을 고정했다. 윤성철 대장은 조카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선 차갑게 얼어붙은 화강암과도 같았다. 그는 자신의 조카가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강철 나비가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부러지기 직전의 상태로 발견된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자신의 팔다리를 잘라내어 자신을 고립시키고 군 전체를 좀먹으려는 세력의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이 하늘을 제물로 삼았다. 헬기는 서울 용산의 국방부 헬기 패드에 내리지 않았다. 윤성철의 지시는 단호했다. 국군 수도병원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민국 최고의 군 의료시설인 국군 수도병원 국군 수도통합병원의 VVIP 병동. 헬기가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다. 하늘은 곧장 응급처치와 정밀 검사를 위해 옮겨졌다. 결과는 참혹했다. 심각한 영양실조, 탈수, 전신 타박상, 그리고 갈비뼈의 미세골절. 정신과적 소견은 급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초기였다. 윤성철은 병실 앞을 지켰다. 그의 앞에는 병원장인 육군 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하고 있었다. 의장님,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신적인 충격이. 치료해. 윤성철이 병원장의 말을 잘랐다. 내일 아침까지 이 대위가 최소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놔.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 단. 그의 눈이 병원장을 꿰뚫었다. 이 병실의 존재는 3급 기밀이다. 자네와 주치의 외에는 아무도 알아선 안 돼. 이 시간부로 이 병동 전체는 합참의장 직권으로 통제한다. 내 지시 없이는 개미 새끼 한 마리 들여보내지 마. 만약 아주 사소한 정보라도 외부로 유출된다면 자네는 군복을 벗는 게 아니라 군법회의에 서게 될 거야. 병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경례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링거와 영양제를 맞고 간신히 의식을 차렸다. 악몽에서 깨어났지만 현실은 악몽의 연장이었다. 윤성철이 병실로 들어섰다. 그는 모든 의료진을 물리고 문을 잠갔다. 하늘아. 그가 조카의 침대맡에 앉았다. 하늘의 텅 비었던 눈에 그제야 희미한 초점이 돌아왔다. 그녀의 입술이 갈라졌다. 큰아버지, 말해라. 처음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하늘은 힘겹게 입을 뗐다. 목소리는 쉬어 잘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계룡대에서 발견한 대한 디펜스의 비정상적인 계약서부터 시작했다. 마동진 대령의 배신, 백강혁 중장의 이름, 후문 주차장에서의 목격담, 그리고 강원도 철원으로의 강제 추방.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해졌다. 강태식 중령의 모욕적인 환영식, 한승호 상사의 계획된 접근, 썩어 문드러진 불량 군수품이 가득했던 컨테이너 창고. 그들은 처음부터 절 죽이려고 했어요. 그녀는 사격장에서의 폭발 사고를 증언하며 몸을 떨었다. 한 상사가. 그가 절 배신했어요. 아니, 처음부터 한패였어요. 그들은 일부러 불량 소총을 배치했고 제가 부하를 다치게 한 것처럼 조작했어요. 제 마지막 증거물이었던 놀이쇠 뭉치까지 빼앗아갔어요. 윤성철의 주먹이 하얗게 굳어갔다. 그리고 강태식이 말했어요. 하늘이 울음을 삼키며 마지막 조각을 맞췄다. 이 모든 게 큰아버지를 노린 거라고. 제가 미끼였다고. FX 사업 뇌물수수 혐의. 백강혁이 꾸민 짓이라고.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윤성철은 조카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지금은 위로의 시간이 아니었다. 그는 냉정함을 유지해야 했다. 그래. 맞다. 그의 차가운 인정에 하늘이 고개를 들었다. 백강혁이 내 목에 칼을 들이댔더군. 대통령실 직속 감찰팀이 합참의장실을 압수수색하겠다고 통보해왔다. 내가 널 구하러 익산에 간 사이 그들은 내 사무실을 뒤졌지. 그럼. 하지만 난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윤성철이 일어섰다. 그놈들은 실수를 했어. 그들은 짐승을 잡으려다 짐승의 새끼를 건드렸다. 그리고 그 어미 짐승을 깨웠지. 그는 병실 내에 직통 전화를 들었다. 단축번호 하나를 눌렀다. 나다. 지금 당장 수도병원 VVIP 병동으로 와라. 수술을 시작한다. 그가 부른 인물은 그의 그림자이자 가장 날카로운 칼 합참의장 직속 감찰실장 박준서 대령이었다. 몇 분 뒤 박준서 대령이 병실에 도착했다. 그는 하늘의 모습을 보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수천도의 불꽃처럼 타올랐다. 윤성철이 창밖을 보며 명령했다. 백강혁이 나를 칠 카드는 2개다. 첫째, 조작된 FX 사업 비리. 둘째, 부도덕한 조카 이하늘. 놈들은 내가 조카의 비리 총기 사고를 덮기 위해 FX 사업 비리까지 저질렀다고 엮을 생각이다. 완벽한 시나리오지. 하지만 우리가 먼저 움직이면 됩니다. 박준서 대령이 답했다. 맞아. 박 대령. 넌 지금부터 2팀을 꾸린다. 1팀은 즉시 철원으로 간다. 강태식의 목을 조여. 한승호 상사의 행방을 찾아. 사격장 폭발 사고의 진실을 캐내. 이대위의 누명을 벗길 증거를 찾아와.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는다. 필요하다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DSSC의 특임대를 동원해. 이건 감찰이 아니라 전쟁이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이 팀은 서울에서 움직인다. 백강혁의 자금줄, 주대한 디펜스와 브로커 박기수를 추적한다. 놈들의 썩은 돈줄을 끊어내야 해. 백강혁이 내 사무실을 뒤졌다면 난 그놈의 금고를 통째로 불태워버릴 거다. 윤성철이 하늘을 돌아봤다. 하늘아, 넌 여기서 회복해라. 하지만 쉬라는 게 아니다. 넌 이곳에서 내가 본 모든 서류, 모든 증거, 모든 대화를 단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 넌 이 전쟁의 증인이자 명분이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큰아버지의 눈이 아니었다. 적의 심장을 찢으러가는 야전 사령관의 눈이었다. 백강혁은 자신이 대한민국 군대의 심장을 쥐었다고 착각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그 심장을 뛰게 하는 피가 누구의 것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박준서 대령의 1팀 설악이라 명명된 비밀 감찰팀은 즉시 강원도 철원으로 향했다. 그들은 감찰완장을 차지 않았다. 사복차림의 안보지원사 특임대 요원 3명과 박 대령 본인이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합참의장의 직권으로 모든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이루어졌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강태식 중령이 아니었다. 약한 고리이자 모든 진실을 알고 있을 한승호 상사였다. 하지만 6사단 GOP 대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다. 한승호 상사 말입니까? 강태식 중령이 박준서 대령의 신분을 확인하고도 마치 예상했다는 듯 기름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 그 친구. 아주 유능했는데 말입니다. 얼마 전 본부에 포상 휴가를 받아 나갔는데 복귀를 안 하더군요. 복귀를 안 해? 박 대령의 미간이 좁아졌다. 예. 이대위 사건 때문에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자기가 속았다면서. 아마 어디 잠적한 것 같습니다. 저도 아주 답답합니다. 강태식은 완벽하게 발을 빼고 있었다. 한승호는 이미 제거되었거나 혹은 백강혁의 비호 아래 안전가옥으로 옮겨진 후였다. 박준서 대령은 강태식의 사무실에서 말없이 그를 응시했다. 보통 내기가 아니군. 알겠네, 강중령. 그럼 사격장 폭발 사고 기록과 당시 총기를 확인하지. 물론입니다. 전부 보관 중입니다. 강태식이 내어준 자료는 완벽했다. 사고 총기는 이미 수리 불가 판정을 받고 폐기 절차에 들어갔으며
모든 보고서는 이한을 대위의 독단적 총기 개조 및 안전수칙 무시로 종결되어 있었다. 하늘이 훔쳤다고 누명 쓴 놀이쇠 뭉치까지 증거물로 첨부되어 있었다. 수고했네. 박 대령은 더 이상 캐묻지 않고 일어섰다. 강태식은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조심히 가십시오, 대령님. 합참의장님께도 안부 전해주시고요. 요즘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그것은 노골적인 조롱이었다. 박 대령이 사무실을 나서자마자 특임대 요원이 귀에 꽂힌 인이어로 보고했다. 팀장님, 찾았습니다. 한승호 상사의 아내와 아이가 최근 경기도 평택의 모 아파트로 이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백강혁 중장의 군인 공제회 자금으로 매입된 아파트입니다. 박준서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꼬리가 길군. 강태식은 미끼였어. 진짜는 한승호지. 그날 밤 경기도 평택의 한적한 주상복합 아파트. 한승호 상사는 불안에 떨며 거실을 서성였다. 백강혁 중장은 그에게 영웅적인 내부 고발의 대가로 이 아파트와 거액의 현금을 주었다. 그리고 당분간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는 이한을 대위를 배신한 죄책감과 동시에 자신도 언제든 제거될 수 있다는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때 현관 도어록이 삑삑삑 소리를 내더니 철컥하고 열렸다. 누구야? 문이 열리고 사복 차림의 거구 2명이 들어섰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박준서 대령이 들어왔다. 한승호 상사. 오랜만이군. 박 대령은 한 상사의 육사 선배였다. 박 대령님, 여긴 어떻게? 자네 부인이 오늘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걸 우연히 봤네. 카드를 참 넉넉하게 쓰더군. 자네 월급으로는 어림도 없을 텐데. 한승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자네가 이대위를 배신한 대가인가? 아니면 자네 가족의 목숨값인가? 무슨 말씀이신지. 박준서 대령은 한 상사의 멱살을 잡고 그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그의 눈은 살기로 가득했다. 백강혁이 널 언제까지 살려둘 것 같아. 내가 이 하늘한테 한 짓 똑같이 너한테도 할 거야. 내 가족들은 내가 의문사 처리된 후에 이 아파트에서 쫓겨나겠지. 살려주십시오. 한승호가 무너졌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꿇었다. 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강태식이 제 딸아이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이대위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딸아이를.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사격장 사고는 강태식이 특수부대 출신 부사관을 시켜 총기를 미리 손상시킨 계획된 암살 미수였으며 CCTV 역시 하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치된 것이었다. 그가 하늘에게 건넨 보온병 영상도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부적절한 관계의 증거로 둔갑했다고 울부짖었다. 증거는 한 상사가 미친 듯이 벽장을 뒤졌다. 그는 자신의 보험을 꺼내들었다. 녹음기였다. 강태식이 저에게 지시하는 모든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백강혁 중장과 통화하는 내용도 일부 있습니다. 박준서 대령은 녹음기를 빼앗아 들었다. 녹음기 속에서는 강태식의 추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년이 총 잡는 순간 터지게 만들어. 실수처럼 보여야 해. 백장군님 지시다. 똑바로 처리해. 한 상사. 자네 딸 보고 싶지? 이대위가 자네를 성추행했다고 증언해. 그럼 살려주지. 완벽한 증거였다. 박준서 대령은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다. 한 상사. 자네는 군인을 배신했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대령님. 하지만 내 가족은 살려주지. 지금부터 넌 우리의 증인이다. 넌 법정에서 내가 들은 모든 것을 말하게 될 거야.
물론 그 대가로 내군 생활도 끝나겠지. 하지만 목숨은 부지할 수 있을 거다. 박 대령은 요원들에게 눈짓했다. 신병 확보해. 합참 직속 안전가옥으로 이송한다. 백강혁의 혀를 우리가 먼저 뽑아낸 거다. 박준서 대령의 1팀이 철원과 평택에서 백강혁의 칼강태식과 혀안승호를 무력화시키는 동안 서울 강남에서는 2팀 지갑이라 불리는 팀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군수 브로커 박기수 그리고 그가 운영하는 위장회사 주대한 디펜스였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화려한 오피스 빌딩의 20층에 위치한 대한 디펜스 사무실은 겉보기엔 평범한 무역회사였다. 하지만 박준서 대령의 이 팀은 이곳이 수천억 대의 군납 비리가 이루어지는 금고임을 알았다. 윤성철 합참의장은 박 대령에게 전권을 위임했다. 놈의 돈줄을 끊어. 하지만 조용히 해선 안 돼. 놈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가장 시끄럽게 터뜨려. 박 대령은 경찰이나 검찰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국세청을 움직였다. 국세청 내에서도 가장 악랄하고 집요하기로 소문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국, 즉 재계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팀에게 합참의장 명의의 극비 자료를 넘겼다. 자료의 내용은 간단했다. 대한 디펜스의 수천억 원대 역외 탈세 및 비자금 조성 혐의. 윤성철은 백강혁을 군법이 아닌 세법으로 먼저 치기로 했다. 군 내부 감찰은 백강혁이 정치권과 군 내부 인맥을 동원해 막아낼 수 있지만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세청 조사사국의 칼날은 피할 수 없었다. 디데이 아침. 브로커 박기수는 강남의 고급 빌라에서 여유롭게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연일 윤성철 합참의장 FX 사업 비리 의혹이 대서특필되고 있었다. 멍청한 윤성철. 백 장군님 판에 제대로 걸려들었군. 그가 웃으며 커피를 마시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 문이 열리자마자 검은 정장을 입은 수십 명의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국입니다. 주대한 디펜스 및 대표 박기수 씨의 탈세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합니다. 뭐라고? 당신들 미쳤어? 내가 누군 줄 알고. 박기수가 소리쳤지만 조사관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집안의 모든 것을 뒤집어 엎기 시작했다. 동시에 테헤란로에 대한 디펜스 사무실에도 수십 명의 조사관이 들이닥쳐 모든 서버와 회계 장부를 압수했다. 박기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그는 다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단축번호 1번을 눌렀다. 백강혁 중장이었다. 자, 장군님. 큰일 났습니다. 국세청이 닥쳤습니다. 그때 계룡대 군수사령관실. 백강혁 중장 역시 뉴스를 통해 대한 디펜스가 압수수색 당하는 속보를 보고 있었다. 그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윤성철. 이 늙은 여우 새끼가. 그는 박기수의 전화를 받지 않고 끊어버렸다. 꼬리 자르기를 준비해야 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최측근이자 계룡대의 문직이었던 마동진 대령을 불렀다. 마 대령. 박기수는 끝났어. 지금 당장 자네가 관리하던 모든 페이퍼 컴퍼니와 차명 계좌를 정리해. 흔적도 남기지 마. 사령관님. 하지만 국세청이 움직였다면 이미. 닥쳐. 윤성철이 감찰이 아니라 국세청을 동원한 건 우리를 군인이 아니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속셈이야.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려는 거라고. 빨리 움직여. 마동진 대령은 사색이 되어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하지만 그들 모두 윤성철과 박준서의 진짜 계획을 모르고 있었다. 국세청의 압수수색은 성동격서였다. 진짜 칼은 다른 곳에 있었다. 국세청 조사관들이 테헤란로 사무실에서 박기수의 회계 장부와 서버를 압수해 철수하던 그 순간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대한 디펜스 지하 주차장에 조용히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박준서 대령의 2팀, 안보지원사 특임대 요원들이었다. 국세청이 가져간 것은 가짜 장부였다. 윤성철은 브로커들이 진짜 비자금 장부를 별도의 비밀 공간에 숨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시작해. 요원들은 대한 디펜스 사무실이 아닌 빌딩의 가장 깊숙한 지하 2층, 박기수가 개인 창고로 임대한 M7 구역으로 향했다. 이미 확보한 정보였다. 그들은 디지털 도어록을 해제하고 두꺼운 방화벽을 뚫고 안으로 진입했다. 그곳은 박기수의 진짜 금고였다. 방 안에는 현금 다발이 가득 담긴 여행 가방 수십 개와 함께 수백 개의 금괴가 쌓여 있었다.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하나의 거대한 서버렉. 찾았습니다, 팀장님. 요원이 서버를 해체해 하드디스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지난 수년간 백강혁 중장을 비롯한 군 고위 간부들에게 흘러들어간 수천억 원의 검은 돈 내역, 뇌물이 오고 간 날짜와 장소, 심지어 그들이 나눈 대화의 녹음 파일까지. 괴물의 심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 같은 시각 박준서 대령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체포되어 끌려가는 박기수에게 다가갔다. 박기수 씨, 당신은 뭐야? 박 대령은 그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백강혁 장군이 당신 전화를 받지 않더군. 버려진 기분이 어떤가? 박기수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다. 선택해. 백강혁의 꼬리로 잘려나가 감옥에서 수십 년을 썩든가 아니면 윤성철 의장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남든가. 지하 2층 금고. 우리가 잘 확보했네. 박기수는 모든 것을 잃었음을 깨달았다. 그의 마지막 동아줄은 그가 배신하려 했던 바로 그 적이었다. 살려 주십시오. 박준서 대령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백강혁의 지갑이 우리 손에 들어왔다. 철원의 칼과 혀 그리고 강남의 지갑. 윤성철 합참의장은 백강혁의 모든 수족을 단 이틀 만에 잘라내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도간에 든 쥐가 된 괴물의 머리뿐이었다. 국군 수도병원 VVIP 병동. 이곳은 더 이상 환자의 회복실이 아니었다. 대한민국군 서열 1위가 반역자를 처단하기 위해 꾸린 비밀전쟁 지휘본부였다. 박준서 대령이 거수 경례와 함께 마지막 보고를 올렸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승리를 확인한 자의 흉포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의장님, 설악팀이 강태식의 범죄 지시가 담긴 원본 녹취 파일과 한승호 상사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지갑팀은 브로커 박기수의 지하 금고에서 백강혁을 포함한 군 고위 간부 수십 명의 뇌물수수 내역이 담긴 원본 서버를 확보 완료했습니다. 박기수 또한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증인으로의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이틀이었다. 단 이틀 만에 윤성철은 백강혁이 수년에 걸쳐 쌓아 올린 성의 모든 기둥을 뽑아버렸다. 윤성철 대장은 창밖의 어스름한 새벽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수고했다, 박 대령. 놈의 칼과 혀와 지갑을 모두 빼앗아 왔다. 이제 놈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즉시 군검찰을 투입하여 체포하겠습니까? 아니. 윤성철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은 잠들지 못한 짐승의 눈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사냥은 끝났다. 이제 처형을 시작한다. 그는 침대에 기대앉아 모든 보고를 듣고 있던 이하늘 대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밤새 잠들지 않고 자신이 겪은 모든 일, 계룡대에서 본 서류의 세목, 철원에서 본 불량 장비의 목록을 한자도 빠짐없이 보고서로 작성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텅 비어있던 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다시 서리기 시작했다. 하늘아. 예, 큰아버지. 아니, 의장님. 일어설 수 있겠나? 일어설 수 있습니다. 좋아.
군복으로 갈아입어라. 내가 이 전쟁의 명분이다. 우리는 지금 적의 심장부로 간다. 같은 시각 충청남도 계룡대 육군 군수사령관 백강혁 중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미친 듯이 서류를 파쇄하고 있었다. 주대한 디펜스가 국세청에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속보는 그에게 재앙의 시작을 알렸다. 젠장, 박기수 이계 자식. 그는 브로커 박기수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전원이 꺼져 있다는 차가운 기계음뿐이었다. 자신의 자금줄이 통째로 털린 것이다. 사령관님, 큰일 났습니다. 마동진 대령이 사색이 되어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강태식이 철원에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합참 직속 감찰팀이 다녀간 직후부터 사라졌습니다. 백강혁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박기수 지갑뿐만 아니라 강태식 칼까지. 윤성철의 반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고 정교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마 대령, 자네가 관리하던 계좌는 모두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움직였다면 그때였다. 사무실의 모든 전화기 중 오직 하나 붉은색의 직통 전화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울리기 시작했다. 합참의장 직통 라인이었다. 백강혁은 마른 침을 삼키며 수화기를 들었다. 군수사령관입니다. 나 윤성철이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금일 9시부로 육군본부 대회의실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긴급회의를 소집한다. 백 장군도 참석 대상이야. 늦지 말게. 무슨 일로 회의를. 와서 보면 알게 될 걸세. 딸깍. 전화가 끊겼다. 백강혁은 수화기를 든 채 얼어붙었다. 무슨 꿍꿍이인가.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버린 놈이 이제 와서 전군 지휘관 회의를 소집한다고. 마동진 대령이 공포에 질려 물었다. 가셔야 합니까? 함정입니다. 함정? 백강혁의 얼굴이 공포에서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래, 함정이겠지. 늙은 여우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게야. 좋아. 가주지. 감히 나를 치려고 해.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잊었나? 육군 참모총장도 국방부 장관도 내 사람이야. 어디 한번 해보시지. 누가 죽는지 오늘 끝장을 보자. 백강혁은 이것이 윤성철의 마지막 허세라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의 군복을 매만지고 훈장을 고쳐달았다. 자신이 초래할 지옥을 모른 채 스스로 처형대로 걸어 들어갔다. 오전 9시 계룡대 육군본부 대회의실. 충무의 방이라 불리는 거대한 이 회의실에는 육군의 3성, 4성 장군들이 모두 도열해 있었다. 공기마저 얼어붙을 듯한 긴장감이 흘렀다. 육군 참모총장이 상석에 앉아 있었지만 그조차 불안한 듯 손가락으로 테이블만 두드리고 있었다. 백강혁과 마동진도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백강혁은 애써 태어난 척 주변 장군들에게 가벼운 눈인사를 건넸다. 윤성철, 내 놈이 감히 이 자리에서 날 망신 주려 한다면 내가 먼저 내 놈의 FX 사업 비리를 터뜨려 주마. 그때 육중한 회의실 정문이 열렸다. 합참의장 윤성철 대장이 들어섰다. 그런데 그의 모습에 모든 장군이 숨을 삼켰다. 그는 화려한 정복이 아닌 흙먼지만 묻지 않았을 뿐인 위장 무늬의 전투복 차림이었다. 당장이라도 전장에 나갈 듯한 모습이었다. 그의 뒤로 얼음 같은 표정의 박준서 대령이 따랐다. 그리고 그 뒤를 저건 백강혁과 마동진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다. 창백하지만 꼿꼿하게 허리를 편 이하늘 대위가 각 잡힌 전투복을 입고 그들 뒤를 따라 들어오고 있었다. 죄수복을 입고 익산 교도소에서 썩고 있어야 할 그녀가 어떻게 감히 이 신성한 장소에. 의장님, 지금 이게 무슨.
육군 참모총장이 당황해서 일어섰다. 윤성철은 그를 손짓으로 제지했다. 그는 회의실 가장 앞 연단으로 걸어나갔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른 것은 우리 군 내부의 자라난 적을 공개 처형하기 위함이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지난 며칠간 나 합참의장 윤성철에 대한 추잡한 혐의가 언론을 뒤덮었다. FX 사업 비리 의혹. 모두 사실이다. 라고 믿고 싶은 자들이 있었겠지. 윤성철은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백강혁에게 잠시 머물렀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반역 행위를 덮기 위해 누군가가 치밀하게 조작한 연극에 불과했다. 반역이라니. 당장 그 말을 취소하십시오, 의장님. 백강혁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오히려 반역을 꾀하는 것은 의장님 아닙니까? 감히 저런 파렴치한 범죄자의 하늘을 이 자리에 데리고 들어와 군의 명예를 더럽히다니. 당장 저 여군을 체포하고 의장님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범죄자? 윤성철이 나지막이 은조렸다. 좋다. 그럼 그 범죄자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지. 그가 이 하늘에게 눈짓했다. 하늘이 연단으로 한 걸음 나섰다. 수십 개의 별이 그녀를 노려봤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그저 덤덤히 자신이 계룡대에서 확인한 서류를 읊었다. 차기 방탄복 2차 계약, 납품 단가 30% 허위 인상, 주대한 디펜스, 확인된 비자금 규모. 그녀는 철원에서 본 것을 보고했다. 제육보병 사단, 불량 K 놀이쇠 뭉치, 방탄 기능 상실한 구형 철판 플레이트, 곰팡이가 핀 전투 식량. 그리고 하늘은 백강혁을 똑바로 바라봤다. 이 모든 것을 은폐하기 위해 저를 포함한 내부 고발자를 사고로 위장하여 제거하려 한 지휘부의 반역 행위. 거짓말. 증거도 없는 모함이다. 백강혁이 포효했다. 증거? 윤성철이 손을 들었다. 박 대령. 첫 번째 증거를 틀어라. 박준서 대령이 노트북을 조작했다. 회의실의 거대한 스피커를 통해 지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년이 총 잡는 순간 터지게 만들어. 실수처럼 보여야 해. 백 장군님 지시다. 똑바로 처리해. 한 상사. 자네 딸 보고 싶지? 이 대위가 자네를 성추행했다고 증언해. 그럼 살려주지. 강태식 중령의 목소리였다. 백강혁의 이름이 선명하게 언급되는 순간 마동진 대령은 허 하는 소리와 함께 의자에서 쓰러져 경련을 일으켰다. 백강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두 번째 증거. 회의실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그곳에는 주대한 디펜스 지하 2층 M7 서버라는 제목과 함께 수백 개의 계좌번호와 이름, 날짜가 격자무늬로 펼쳐졌다. 그것은 백강혁의 피해 장부였다. 백강혁의 이름은 물론 회의실에 앉아있던 장군들 중 상당수의 이름이 그 명단에 올라와 있었다. 스크린에 자신의 이름이 뜬 장군들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윤성철이 연단에서 내려와 넋이 나간 백강혁의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백강혁 중장. 윤성철은 그의 어깨에 달린 별 3개를 손가락으로 툭 쳤다. 내 놈은 군인이 아니다. 내 놈은 내 놈의 사리 사욕을 위해 내가 지켜야 할 부하들의 목숨을 적에게 팔아넘긴 매국노다. 그는 허리춤에 권총 홀스터를 풀었다. 그리고 자신의 권총을 꺼내 백강혁의 책상 위에 탕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군인답게 내 놈이 저지른 죄를 스스로 책임져라. 그것은 자결을 권유하는 가장 끔찍하고 모욕적인 최후 통첩이었다. 백강혁은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바라보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윤성철을 그리고 자신을 경멸하며 바라보는 수십 명의 동료들을 보았다.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내가. 그는 권총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자신의 머리가 아닌 윤성철을 향해 겨누려 했다. 그 순간 박준서 대령이 괴물 같은 속도로 달려들어 그의 팔을 꺾어버렸다. 우두둑.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백강혁이 비명을 질렀다. 헌병들이 쏟아져 들어와 그를 바닥에 내리찍었다. 끌어내. 윤성철이 차갑게 명령했다. 이 자리에 있는 자들 중 저 스크린에 이름이 오른 놈들은 한 놈도 빠짐없이 군복을 벗고 군사재판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은 감찰이 아니다. 숙청이다. 그날 오후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지나간 뒤 윤성철은 국군 수도병원의 병실로 돌아왔다. 이 하늘은 그곳에서 지친 몸을 쉬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끝났습니다, 큰아버지. 하늘이 먼저 입을 열었다. 윤성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하늘아. 머리는 잘랐지만 몸통에 퍼진 썩은 살을 도려내는 것은 이제부터다.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르지. 그는 지쳐 보였다. 평생을 군에 헌신한 노병은 자신이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상처를 입은 듯했다. 그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하늘이 물었다. 전 그저 올바른 군인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윤성철이 조카를 돌아봤다. 그는 하늘의 침대맡에 앉아 그녀의 손을 투박하게 잡았다. 하늘아.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합참의장이 아니었다. 그저 한 사람의 큰아버지였다. 군인의 가장 빛나는 명예는 적을 많이 죽이는 것이 아니다. 내 동료를, 내 부하를 단 한 명이라도 더 살리는 것이다. 그는 전투복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빛바랜 인식표군 번주렸다. 이건 내가 소위 때 잃었던 내 첫 부하의 것이다. 그놈은 불량수통에 든 물을 마시고 이질에 걸려 죽었다. 적의 총알이 아니라 썩어 빠진 보급품 때문에. 그의 눈에 처음으로 이슬이 맺혔다. 나는 그날 맹세했다. 다시는 내 부하를 그렇게 허무하게 잃지 않겠다고. 백강혁 같은 놈들은 그 인식표의 무게를 모르는 놈들이다. 그는 하늘의 손을 더욱 꽉 쥐었다. 너는 졌다. 짓밟혔고 배신당했다. 하지만 너는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위해 싸웠다. 너는 저 별들보다 더 빛나는 진짜 군인의 명예를 지켜낸 것이다. 내가 본 지옥을 잊지 마라. 그 지옥 속에서 내가 왜 군복을 입었는지 기억해라. 부러진 강철은 다시 붙이면 그전보다 수백 배는 더 단단해진다. 윤성철은 일어섰다. 푹 쉬어라. 내일부턴 우린 다시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하니까. 병실 문이 닫히고 하늘은 혼자 남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남은 큰아버지의 온기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3주간의 지옥 같던 어둠이 물러가고 창밖으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그것은 패배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은 강철 나비의 뜨거운 눈물이었다.